안녕하세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읽어드릴게요.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 런던에서 당시 지성계의 핵심 인물인 제임스 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것이었으며 아버지의 친구인 벤담으로부터도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20세에 그는 자신이 추구하던 지도와 사상에 대해 정신적으로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나 후에 철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17세 때부터 동인도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5세에 일생 동안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아내 해리엇 테일러 부인을 만나고 1873년 67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친다. 4장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 그러면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의 정당한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 사회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인간 생활이 어느 정도나 개인에게 그리고 사회에 기속되어야 하는가? 각자가 각별히 관심을 더 두고 있는 것을 가지게 될 때 각자는 자기의 적절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주로 개인의 관심을 끄는 생활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주로 사회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회에 기속되어야 한다. 비록 사회가 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비록 사회적 의무를 도출해내기 위해 계약을 고안한다고 해서 좋은 목적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 모든 사람은 그 혜택에 보답할 의무를 지게 되고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각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에 있어 일정한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필수 불가결하게 만들어버린다. 첫째, 이 행동은 상호간의 이익을 혹은 명확한 법률 조항이나 묵시적 이해에 의해 권리로서 간주되어야 마땅한 일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이 행동은 각 개인이 사회나 그 구성원을 해악과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노동과 희생에 자기 몫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 의무를 거부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생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사회가 이 조건들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것이 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로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악적이고 그들의 복지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가해자는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론에 의해 정당하게 처벌될 수 있다. 한 개인 행위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이익에 편향적인 영향을 끼치는 순간 사회는 그 행위에 대한 사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고 그 행위에 간섭함으로써 공공복지가 증대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토론에 붙여지게 된다. 한 사람의 행위가 자신 이외의 어떤 사람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익에 영향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때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이들은 성인이고 정상적인 이해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럴 때 그 문제가 거론될 소지는 전혀 없다. 그러한 모든 경우에 그 행위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데 대해서는 완전한 법적, 사회적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 이론이 주장하는 바는 인간이 상호간의 삶의 행위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다는 것과 인간들은 자신의 이익이 계제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복지나 선행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즉, 하나의 이기적 무관심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이 이론에 대한 대단한 오해이다. 타인의 선을 증대시키려는 사심 없는 노력은 조금이라도 감소되기보다는 그 반대로 크게 증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심 없는 자선은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선을 추구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혹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회초리와 매질 이외의 방도를 발견할 수 있다. 나는 결코 자아지향적
덕목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아지향적 덕목들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비록 사회적 덕목에 둘째간다고 하더라도 그저 조금 뒤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 덕목을 다 개발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교육의 임무이다. 그러나 교육조차도 강요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확신과 설득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교육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자아지향적 덕목의 수양도 오로지 이러한 확신과 설득의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도록 서로 돕고 선을 선택하고 악을 기피하도록 장려해야 할 의무를 상호간에 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고귀한 재능의 활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매하기보다는 현명하고 비천하기보다는 고향적인 대상과 사상에 대한 그들의 감정과 목표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서로를 계속해서 자극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또 나아가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성년의 나이에 이른 다른 사람에게 그가 자신의 혜택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선택한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자기 자신의 복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복지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관심은 강력한 개인적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사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관심은 부분적이고 전적으로 간접적인 것인 반면에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대하여서는 가장 일반적인 남자 혹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소유될 수 있는 양의 지식을 훨씬 능가하는 정도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판단과 목적을 무효화하려는 사회의 간섭은 전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일반적 가정에 기초한 것임에 틀림없다. 설령 그 가정이 옳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상황을 단순히 외부적으로 관찰하는 사람들보다 그것에 대하여 더 친숙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정의 개인적인 경우에는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사의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 개별성은 그 적절한 행동 영역을 가진다.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위의 영역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위해 일반적 규범은 대부분의 경우에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자 자신의 고유 관심사에 있어서는 개인적 자발성이 자유로운 활동을 벌일 자격이 있다. 그가 판단하는 것을 도우려는 배려와 그의 의지를 강화시키려는 권고가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강요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신만이 최후의 심판관이다. 타인의 충고와 경고에 반하여 그가 저지를 것 같은 모든 실수는 타인이 그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가 하도록 타인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허용하는 데서 파생되는 해악에 비하면 훨씬 적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는 감정이 그의 자아지향적인 자질 혹은 결함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든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만일 그가 자신의 선을 도모하는 자질이 탁월하다면 그 점에 관한 한 그는 적절하게 동경받을 대상이 된다. 그는 인간 본성의 이상적 완전함에 그만큼 근접해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그러한 자질에 엄청난 결함을 지니고 있다면 동경과는 반대되는 감정이 뒤따를 것이다. 아둔한 행동도 있고 비속하고 천한 취미도 있다. 이러한 취미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가 혐오의 대상 혹은 극단적인 경우에 심지어는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도 필연적이고 적절한 일이다. 이와 반대되는 자질을 상당하게 강한 정도로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감정을 그들에게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비록 아무에게도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의 행동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바보 혹은 열등한 존재로 판단하거나 느끼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과 감정은 그가 회피하기를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사전에 그에게 경고해 주는 것은 그가 당면하게 될 다른 어떤 달갑지 않은 결과를 경고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봉사가 될 것이다. 만일 이렇게 좋고 친절한 태도가 현재의 신중함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 허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스럽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가 잘못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지적하면서 무례하거나 잘난 척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또한 우리는 타인에 대한 비우호적인 의견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개별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별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그 권리는 행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와 교제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교제를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생각에 그의 태도나 대화가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효과를 가져올 것 같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해주는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의무라고도 불릴 수 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좋은 친절을 베푸는 데 있어서 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양태 속에서 한 개인은 자신만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결함에 대하여 타인의 손에 의해 대단히 심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이 처벌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그 처벌이 그 행동의 결함 자체가 가지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결과인 경우에 한해서이지 그것이 처벌의 목적으로 그에게 의도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은 아니다. 성미가 급하고 완고하며 자기 기만적인 사람, 검소한 생계수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해로운 방탕에서 자신을 잘 자제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감성과 지성의 쾌락을 희생시키면서 동물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평가절하되고 호감을 덜 살 것도 각오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탁월성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자신의 부자격성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타인들의 선한 친절에 대한 자격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 모든 악평에 대하여 불평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 자신의 선에는 관계되지만 타인과 한 개인이 관계하는 데 있어 타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동과 성격으로 인해 그가 감수해야 할 유일한 불편은 타인의 비우호적인 판단과 엄격하게 구분될 수 없는 불편뿐이라는 사실이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전적으로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자기 자신의 권리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손실이나 손상을 타인에게 끼치는 행위, 타인을 허위로 대하거나 배신하는 행위, 타인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는 이점을 불공평하고 관대하지 못하게 악용하는 행위, 그리고 심지어 타인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이기적으로 절제하는 행위 등과 같은 것은 도덕적 비난이나 심각한 경우에는 도덕적 보복과 도덕적 처벌을 받기에 적합한 대상이 된다.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려는 성향도 마찬가지로 비도덕적이고 경악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비난을 받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잔인한 성향, 악의와 비뚤어진 성격, 모든 격정 중에서 가장 반사회적이고 가증할 질투, 위선과 불성실,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분노하는 것, 도전에 대하여 지나치게 혐오하는 것, 타인을 압도하는 것에 대한 애착, 자기 몫의 이익 이상을 독점하려는 욕구, 타인을 경시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자만감,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 관심사를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의심스러운 문제를 자신의 기호에 맞게 결정해버리는 이기주의 등과 같은 것은 도덕적 악덕이며 악하고 가증할 도덕적 성격을 구성한다. 앞서 말한 자아지향적 결점은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결점이 아무리 심한 정도로 이행되더라도 사악하다고 할 수 없는데 반하여 이것들은 그렇지 않다. 그 결점들은 어느 정도로 어리석은가 혹은 인격적 존엄과 자존감을 결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결점들로 인하여 개인이 스스로 보살펴야만 할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때 바로 그 결점들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것들이 당연한 상황으로 인하여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의무가 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사회적 의무는 아닌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는 용어가 사리분별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진다면 그것은 자존감 혹은 자아 발달을 의미하고 어떤 사람도 이들 중 어느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들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인류를 위하여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사리분별 혹은 인격적 존엄을 결여함으로써 당연히 야기되는 타인으로부터의 배려를 잃는 것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그에게 돌아오는 비난을 받는 것과의 차이는 단지 명목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에서 그가 우리를 불쾌하게 대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 사안에서 그가 우리를 불쾌하게 대하느냐 하는 점에 따라서 그를 대하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위는 큰 차이가 있게 된다. 만일 그가 우리에게 불쾌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혐오감을 표시할 수도 있고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삶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에 대해서도 냉담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미 자신의 과오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거나 치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가 미숙한 관리로 인생을 망치고 있다면 그 이유로 우리가 그의 인생을 더 한층 망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그의 행동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해악을 회피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에 대한 처벌을 오히려 완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동정 혹은 아마 혐오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분노 혹은 원한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는 그를 사회의 적인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면서 선의적으로 간섭하지 않을 바에는 우리가 정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 가장 가혹한 처사는 그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만일 그가 자신의 동료들을 보호하는 데에 필수적인 규범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위반했다면 사정은 아주 달라진다. 그 사람의 행동의 해악적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타인에게 미친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보호자로서 사회는 그에게 복수를 해야 하고 처벌의 명백한 목적에 부합하게 그에게 고통을 가해야 하며 그 처벌이 충분히 가혹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그는 우리의 법정에서는 가해자이고 우리는 그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판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하는 입장에 선다.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기만 하는 경우에 그에게 어떤 고통을 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은 아니다. 그가 자신의 일을 처리하도록 우리가 그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를 행사하는 데서 부차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고통은 예외이다. 여기서 지적하듯이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하는 개인의 생활 영역과 타인이 관계되는 개인의 생활 영역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거부감을 보일 것이다. 어떻게 사회 구성원의 행위 일부가 다른 구성원에게 무관심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물어질 수도 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고립된 존재는 아니다. 한 개인이 적어도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과 종종 더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까지 해악을 끼침이 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매우 그리고 영구히 해악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그가 자신의 재산에 해를 끼친다면 그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고 많든 적든 간에 대개 공동체의 일반적 자원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가 자신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을 저하시킨다면 그는 그들 자신의 행복의 일부를 그에게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가 일반적으로 동료들에게 빚지고 있는 봉사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고는 아마 그들의 애정 혹은 자선에 의존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행동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사회의 일반 복지 총합을 그것보다 더 축내는 범죄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일 한 개인이 자신의 악덕과 우둔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는 전례를 세움으로써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보고 알게 됨으로써 부패하거나 오도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도록 강요되어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 말한다면 설령 악행의 결과가 악의에 차거나 물지각한 개인에게만 국한될 수 있다고 할 경우라도 사회는 자기 규율을 명백하게 실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방임해야 하는가? 만일 어린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사회는 성인이지만 마찬가지로 자기 규제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똑같이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도박, 음주, 부절제, 태만 혹은 불결 등이 법으로 금지된 많은 혹은 대부분의 행동만큼이나 행복에 해가 되고 발전에 지장이 되는 것이라면 왜 법이 현실성과 사회적 편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이것들도 역시 억압하도록 노력해서는 안 되는가? 라고 물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법에 대한 보완적으로서 적어도 여론이 이러한 악덕에 대한 강력한 감시기관을 조직하고 그러한 행위를 실천한다고 알려진 사람들에게 사회적 제재를 엄격하게 가해야 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개별성을 제외한다든가 혹은 새롭고 독창적인 삶의 실험을 방해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그것이 방지하고자 추구하는 유기란 것은 세계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시도되었으면서도 저주를 받아온 것들이다. 그것들은 경험에 의해 한 인간의 개별성에 유용하지도 적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였던 것들이다. 하나의 도덕적 혹은 타산적 진리가 확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까지 장구한 세월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후손들이 선대의 조상들에게 치명적이었던 바로 그 동일한 절벽 위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그저 바람직할 뿐이다.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악행이 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욱 미미한 정도이지만 사회 전체에 대하여 그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이해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한다. 이러한 종류의 행위로 인하여 한 개인이 다른 사람 또는 사람들에 대한 명백하고 특정한 의무를 저버리게 될 때 그 경우에는 그 자아지향적 행위의 계층으로부터 격리되고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된다. 만일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무절제하거나 낭비를 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혹은 가족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같은 이유로 그들을 부양하고 교육시킬 수 없게 된다면 그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처벌받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처벌은 그의 가족 혹은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지 방탕하기 때문이 아니다. 설령 그들에게 지원되어야 했던 자원이 가장 사리분별적인 투자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은 마찬가지로 행해졌을 것이다. 조지 바넬은 그의 애첩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 삼촌을 살해했으나 설령 그가 자신의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살인을 했더라도 그는 마찬가지로 교수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듯이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의 경우에 그는 자신의 불친절과 몰 인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가 그 자체로는 악하다고 할 수 없는 습관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습관이 그와 함께 생활을 하거나 혹은 혈육적 관계로 인해서 삶의 편안함을 위하여 그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그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감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고려를 더한 상위의 의무에 의해 강제됨이 없이 혹은 허용되는 자기 선호에 의해 정당화됨이 없이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실패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비난은 그 실패의 원인 때문도 아니고 그 실패의 먼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자신의 개인적인 실수 때문도 아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 개인이 순전히 자아지향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에게 부과된 대중에 대한 명백한 의무의 이행을 실천하지 못할 때 그는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단순히 술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군인이나 경찰이 근무 중에 술 취한 것은 처벌 사유가 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개인이나 대중에 대하여 명백한 손상 혹은 손상의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는 언제나 그 경우는 자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도덕 혹은 법률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대중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나 자신을 제외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눈에 띌 만한 해를 입히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한 개인이 사회에 끼치는 단순히 개연적 혹은 추정적 상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의 불편은 인간 자유의 더 큰 선을 위하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성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면 나는 그 처벌이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개인으로부터 받아낼 권리가 있다고 사회 자신이 주장하지도 않는 혜택을 사회에 기여하는 개인의 능력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허구적 명분으로 나는 그 사회가 그 개인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치 사회가 그 허약한 구성원들을 합리적 행위의 일반적 표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단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그들이 비합리적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 대한 대가로 그들을 법적 도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사회가 하는 일의 전부인 양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어릴 때는 그들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가졌다. 사회는 전반적인 유년기와 미성년기 동안에 그들이 인생에서 합리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았다. 기존의 세대는 다가올 세대의 전체 환경과 그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주역이다. 실제로 사회는 그들을 완벽하게 현명하고 선하게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개탄할 정도로 선과 지혜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가 하는 최선의 노력이 개개의 경우에 항상 가장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가 자라나는 세대 전체를 자신만큼이나 선하게 그리고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만일 사회가 상당한 숫자의 구성원을 아직 어린아이로만 키우고 거시적인 동기에 대한 합리적 고려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한다면 사회는 그 결과에 대한 비난을 그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사회는 교육의 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 스스로 판단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행사하는 권위적인 주도권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혐오와 경멸을 자아내는 사람들에게 불가피하게 가해지는 자연적 제재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이 모든 것 이외에도 개인의 인격적 문제에 대해서 복종을 강요하고 명령을 내리는 권력까지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와 정책의 모든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인격적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행위의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방도를 불신하게 하고
그것을 좌절하게 하는 데는 나쁜 수단에 의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만일 사회가 사리분별 혹은 절제를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강렬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형성할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김없이 이러한 구속에 반항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그들과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에 관한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전혀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는 약탈적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사회가 명하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가시적으로 실행하는 기백과 용기의 표상으로 되기 쉽다. 그 예는 찰스 2세 시절에 청교도들이 광신적으로 도덕적 불관용을 행사한 것에 뒤이어서 나타난 광란적 문란의 양태에서 보여진다. 악의에 찬 또는 자기 방탕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쁜 선례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나쁜 선례, 특히 악행자가 면책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와 같은 선례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타인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반면에 행위자 자신에게는 큰 해악을 준다고 생각되는 행동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 선례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해롭다기보다는 유익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악행을 타인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은 고통스럽거나 비천한 결과도 동시에 보여주고, 만일 그것이 비난받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런 결과는 그것에 수반되는 모든 대부분의 경우에서 초래될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전히 인격적인 행위에 대해 대중이 간섭하는 것을 비판하는 논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대중이 간섭을 할 경우에 확률적으로 보아서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장소에서 간섭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타인에 대한 의무와 같은 사회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의 여론, 즉 절대적 다수의 의견은 비록 잘못된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래도 옳을 확률이 더 많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중은 자신들의 이익을 판단하고 어떤 유형의 행위가 실행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자에 대하여 법률로서 강요되는 자아지향적 행위의 문제에 관한 다수자의 여론은 옳기보다는 그릇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대중 여론이 의미하는 바는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의 선악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의견에 불과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조차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은 가장 무책임한 태도로 그들이 혹평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쾌락 혹은 편의를 간과한 채 자기 자신들의 기호만을 고려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혐오하는 행위를 자신들에 대한 해악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감정에 대한 모욕으로 분개한다. 이것은 종교적 편집광이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감정을 무시했다고 비난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숭배나 신조를 고집함으로써 자신의 종교적 감정을 무시했다고 반박한다고 알려져 있는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 개인이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과 다른 사람이 그가 그 의견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감정 사이에는 도둑이 지갑을 훔치려는 욕구와 정당한 주인이 그것을 지키려는 욕구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유사점도 없다. 그리고 한 개인의 취미는 그 자신의 의견이나 지갑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특수한 문제이다. 모든 불확실한 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자유와 선택은 건드리지 않고 보편적 경험에 의해 저주되어 온 유형의 행위를 자제할 것만을 요구하는 이상적 대중이 존재한다고 상상하기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검열의 한계를 설정한 대중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혹은 대중이 언제 보편적 경험에 신경을 쓰는가? 인격적 행위에 간섭하는 데 있어서 대중은 자신과 다른 행위 혹은 감정이 가지는 극악무도함 이외의 것에는 거의 어떤 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 판단 기준은 얄팍하게 위장된 형태로 모든 도덕가와 사상가의 고할에 의해 종교와 철학의 명령으로서 인류에게 제시된다. 이들은 사물들이 옳은 것은 그것들이 옳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것들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우리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는 행위 법칙을 우리 자신의 마음과 가슴 속에서 찾을 것을 가르친다. 열등한 대중은 이 지시사항을 적용하여 만일 그들 속에서 상당한 정도의 의견 일치를 본다면 선악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 지적된 해악은 단순히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 나라에서 사는 대중이 자신의 기호를 도덕적 법칙의 포장으로 부적절하게 뒤집어 씌운 사례를 내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기대될 수 있는 바일 것이다. 나는 현존하는 비정상적 도덕 감정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그리고 예증의 방식으로 토론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원칙이 심각하고 실천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사실과 내가 지금 가상적 해악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를 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덕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정당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계를 확장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장 보편적으로 바라는 바일 것이라는 사실을 풍부한 예를 들어서 증명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